안녕하세요. EBS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백소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바로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제목 하에 좀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이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책에서는요, 전체 9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챕터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전에 혹은 공부를 다 완료하시고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많이 된다거나 혹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 혹은 다른 시험, 다른 무역 관련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을 고르고 선정해서 이렇게 핵심 출제 경향이라는 제목 하의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EBS 무역영어는요, 크게는요,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하부 내용까지 포괄을 하면 전체 9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우선 보시면요. 자, 무역 실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그 다음에 운송과 통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보험, 클레임. 이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규범, 국제 무역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면 전체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은요, 자, 무역계약 실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장인 무역계약 실무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혹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크게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ISG라는 용어가 지금 4개 중에서 3개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 CISG는요, 우리가 무역 공부를 하실 때 아주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물론, 우리 그 뒷부분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우리 이 원문으로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문도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이론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발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부할 거 너무 많다,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핵심 출제 경향을 제시를 하고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이제 형광펜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CISG는요, 바로 무역에 관련돼서 언제 청약이 발효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혹은 만약에 뭘 잘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요건뿐만이 아니고, 분쟁 해결 조항에 관련된 것들, 네. 자, 그리고 인코텀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인코텀스 총 11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자, 이 조건별로 여러분들 다 어떤 내용인지 다 세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 분담은 어느 구간에서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챕터 1에서 중요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이 문제는요, 2013년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그리고 CISG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무역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2개 다 쓰던지 혹은 CISG라는 문구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CISG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CISG에서는요, 계약 위반과 그리고 권리 구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자, 계약 해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거의 공식처럼 외우셔도 돼요.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그럼 해제.
너무 당연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번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보기이고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품을 인수한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볼까요? 자, 물품을 인수한 당시라고 했어요. 그럼 아, 이건 받는 사람 입장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환한대요. 그럼 아, 다시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는 것. 자, 이거 여러분 아직 공부 안 하셨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감으로는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 말고 다른 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부탁하는, 네, 요청하는 그런 권리를 바로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받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교환해서 다른 물건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일 때, 자, 동등한 상태로 원래 받았던 것과 동등한 상태로 반환을 할 수 없을 때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물건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줘야지 다른 물건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생겼어요. 혹은 뭐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고 다른 거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바로 2번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2번을 맞게 고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이것을 고치든지, 혹은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 인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죠? 앞을 바꾸든지 혹은 뒤를 바꾸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 뒤로 바꾸는 게 더 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죠. 자, 추가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매도인이요. 자, 매도인이 물건을 매수인한테 보내줘야 되는데요. 매도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물건을 못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계속 기다리다가, 아, 이거, 본질적 위반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계약 파기를 안 하고, 차라리 그 매도인 너한테 기간을 조금 더 줄 테니까 이 기간 내에 물건을 빨리 보내줘라 라고 한 번에 더 찬스를 주는 겁니다. 자, 그걸 바로 추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새로 이렇게 제공된 추가 기간 동안 경과한 경우,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도 물건을 못 준다면 당연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겠죠. 주문을 했는데 물건을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 기간을 줬는데도 또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3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죠. 부분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부분 불이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만큼 물건을 다 보내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물건을 보내줬는데, 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혹은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이만큼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빼고 이제 나머지를 보내줬어요. 이걸 못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못 보내준 그 물건 때문에 다른 물건에 다 영향을 미쳐서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은 본질적 위반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전체를 다 못 쓰는 아주 중대한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매수인의 구제 그리고 매도인의 구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인의 구제라는 것은 매도인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매수인을 구제해주기 위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매도인의 구제라는 것은
매수인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의 구제는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구제라는 것은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각자 권리들이 되게 많죠. 자, 이 중에서는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명세 확정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물건을 오더를 했는데 제대로 잘 알려주지 않은 경우, 혹은 나중에 그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매도인 너한테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매도인은 빨리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 그 기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도인이 야, 그 물건 뭔지 빨리 좀 알려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요청을 하는 거죠. 매수인한테 어떤 물건인지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 빨리 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물품 명세 확정권은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혹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딴 걸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누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매수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다른 걸 보내주세요 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도인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고요. 그 다음 X는 얘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금 보시면 둘 다 가능하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특이하게도요, 다른 권리랑 중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품 명세 확정권을 행사하고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혹은 자,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른 권리와 중복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다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코텀스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인코텀스 FOB에서 위험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2015년부터 특이하게도요,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옳은 것은 하나만 골라라,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고르시면 됐어요. 혹은 틀린 것은 그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3개, 그리고 얘 4개.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요, 확실하게 모르시면 자칫 잘못하면 말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폭넓게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문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B에서 옳은 내용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FOB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FOB 이 문제 풀기 전에 FOB가 뭔지 한번 개념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문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죠. FOB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지금 분홍색, 진한 분홍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한 분홍색이 있네요. 그죠? 자, 이 진한 분홍색이라는 것은 위험의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수출자의 위험. 그리고 연한 부분은요, 수출자의 비용을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위에는 위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출자 공장에서부터 지금
배네요. 그죠? 배에 선적하는 사이에 만약에 물건이 파손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출자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배에 태워서 이 부분, 즉 수입자가 물건 받을 때까지 이 사이에서 만약에 물건이 파손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입자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럼 비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연한 부분이 바로 비용의 구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수출자 공장에서부터 배를 실질적으로 태우는 모든 비용은 다 수출자 측에서 낸다라는 조건이고요. 자, 그럼 지금 회색 구간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것은요. 이 나머지 일단 배를 태우고 수입자가 물건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다 수입자가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에서 지금 FOB라고 나오죠? Free on Board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보드라는 것은 갑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판에 일단 물건을 적재해 두면 free, 자, 수출자는 자유롭다. 그때부터는 자기네 책임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일단 물건을 다 적재해 놓으면 배에다가 적재해 놓을 때까지는 다 수출자 책임이고 그 나머지는 수입자 책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보도록 하죠. 위험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본선의 난관을 통과한 때가 아니라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자, 맞습니까? 네, 이것은 물론 다른 사전 배경이 있어야 되지만 이 문장으로 보기만 해도 맞습니다. 자,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맞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본선에 적재된 때 그것은 바로 온보드란 표시죠. 온보드라는 것은 본선에 적재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배에다 일단 실으면 위험은 수입자로 이전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참고 삼아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위험의 기준 구간은요, 본선의 난간, 배의 난간이, 가상의 난간을 통과하는 것 기준이 아니고요, 온보드가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이 쉽스레일이라고 해서 난간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버전에서는 이 쉽스레일이 아닌 온보드 기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A번이죠. A번은 결과적으로는 맞는 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B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선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 물품이 어떤 특정 계약 물품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수인한테 이전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출자가 자, 배에다 실어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요. 이 배는요. 자, 여기 운송 구간 한번 볼게요. 이 배에 태워서 외국까지 가는 이 국제 운송 구간 누가 지금 비용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책임은 누굽니까? 바로 수입자 측이래요. 그죠? 매수인 측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배를 수배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측도 바로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제 수출자가 물건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 수입자 측에서 야, 그 배가 언제 무슨 항으로 갈 테니까 너는 언제 실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B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물건을 못 실었어요. 그럼 이거는 매도인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매수인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매수인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라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인이 섭외한 배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네가 섭외한 배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매도인이 못 실었어요. 그러면 이건 매도인 측의 잘못이 아니고 매수인 측의 잘못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매수인 직접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것은 이런 운송사를요 섭외할 책임도 바로 매수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요 매수인과 운송인이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인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비슷한 경우예요. 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을 안 받아줘요. 그 물건을 안 받아주거나 혹은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그냥 조기에 마감해버렸어요. 매도인이 물건을 갖고 오기도 전에 배에서는요 이미 다 마감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도인이 물건을 실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럼 이건 또 누가 잘못이다? 그 배 측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배를 섭외한 바로 매수인 측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C도 맞습니다. 네,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 보도록 합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박을 지정하여 통지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통지를 안 했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배가 언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 매도인한테 전달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인이 선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다? 그죠? 매수인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자기가 알아서 섭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배가 언제 어디로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매도인한테 전달을 확실히 해줘야지 매도인 측에서는 물건을 준비를 해서 배에다가 선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보시면 매수인 측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 위험은 바로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A, B, C, D 모두 다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르시는 것이 적절하겠죠.